누군가가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글로 우르르 몰려가는 투자는 뇌가 없는 투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늘어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 내가 그런 류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말 사람들이 되게 핫하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대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의 공약이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럼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누가 되든 간에 비슷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질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대선 이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대를 해요. 투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동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해요. 예를 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 다주택자. 네. 근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자기한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찍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지난번의 경험 때문인지 그분들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2007년이죠. 2007년도에 그때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누굽니까? 이명박 후보랑 네네네. 정동영 후보였습니다. 정동영 당시 후보는 그 민주당 쪽이었잖아요. 네네네. 민주당은 그때도 그 정부 규제 이쪽을 하던 쪽이잖아요. 그분이 내걸었던 공약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그쪽에 그 라인에 있는 그 민주당의 그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 되셨죠. 그분도 역시 종부세, 양도세,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 누가 돼도 부동산 시장은 훈풍이라는 말이 부동산 기사에 나오고 일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둘 다 풀어준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는 좋아하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올라가면 절대 다수는 싫어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을 안 하는 거나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은 절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턴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기억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 더더구나 건설사 출신이니까 되게 이제 시장 친화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2009년인가요? 그 다음에 2009년에 강남이 막 움직였어요. 움직이니까요. 바로 그 당시에 LTV DTI 규제 들어갔어요. 즉 바꿔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괜히 또 폭등하는 거는 못 보겠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 과정, 2007년 12월 아마 20 며칠쯤 됐을 텐데 그때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호재, 그분들이 내주셨던 공약들로 인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대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분이 내걸었던 공약에 해당되는 대상물이나 또는 지역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중반기,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분명히 움직일 거다. 무조건 움직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테마니까. 테마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테마처럼 움직인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부동산이 더 큰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분도 또 규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방향 자체는 상승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이분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대선 이후의 상승은 그쵸.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테마에 따라서 그 특정 그 대상이나 지역들 그 공약을 했던 네. 그런 데는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또다시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왜? 또다시 강한 움직임이면 강한 규제가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2008년, 9년, 10년, 11년에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야 겨우
겨우 시장의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분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막았고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뭐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침체하게 만들었고 조금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는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때 상황 알잖아요. 네. 그때 유행했던 투자가 우리는 투자 대상을 바꿔서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세, 갭 투자라고 하는 또 다른 생성되는 새로운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대선의 결과물에 따라서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대선 후보들 뭐 유력한 두 분이 계시지만은 네. 거의 대부분은 뭐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은 것이지. 맞아요.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준다고는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누구나 그 상상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라든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네. 생각에 과연 그 아파트 값을 안정시킨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은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음. 과연 이거를 떨어뜨리면은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경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나라 빚이 엄청나게 많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회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아파트 값을 떨어뜨려. 그럼 침체가 되고 매각은 더 안 될 거고 거래는 안 늘어날 거고, 또 거래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건설사도 안 지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안 좋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지난 그 수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떨어뜨리는 순간 사실상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는 집을 안 사게 될 거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 서민들이 문제가 생겨요. 네. 우리 그거 봤잖아요, 예전에. 네네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그 약간 좀 뭐 표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 사실상 그분들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는 하여튼 너희들한테 무슨 소리 안 나오게 그냥 조용하게만 만들어줄게. 사실은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 약간 좀 뭐랄까 정치적인 수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떨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엔 다시 상승을 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또 반대 부양책이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떨어지는데 뭐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많은 이제 무주택자나 다른 그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15억 됐는데 그게 옛날에 5억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는 그래 이제 집을 살 거야 라고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돈은 못 벌고 진짜 지금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억 주고 집을 샀어. 근데 그게 갑자기 내려가서 7억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되지?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가 되거든요. 네. 하우스푸어가 나오면 또 그분들은 사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애매한, 누구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치적인 수사는 하여튼 지금부터 시작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봐요. 아, 그들이 원하는 거는 가파른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냥 요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원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하진 않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더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유신시대 뭐 이런 데처럼 야 그렇게 많이 올랐어? 다음 달부터는 5억으로 해. 다시. 이렇게 되면은 찍소리 못했잖아요. 네. 찍소리 못했는데 지금은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라고 말하는, 특히나 이제 약간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몰라도 또 다른 대다수의 대중들, 그걸 샀던 사람,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샀던 사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또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난리가 나게 되면은 또 이제 사회 불안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하여튼 너희들 말 안 나오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게끔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좀 다른 표현으로 한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또 지방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방 투자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방 투자가 어떤가요도 조금 분리를 좀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제 원래 스타일대로 얘기했더니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지방 투자는 올해도 유효할 거다. 올해도 유효할 거다. 네, 라고 보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돼. 그렇죠. 예. 이거 유효한 게 지방 투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효한 것이지 우리가 네. 어떤 통계를 낼 때는 전체적인 통계를 내는 것이지 너만 좋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지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은데 잘못된 점과 좋은 점을 확실히 알고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광역시, 중급도시, 소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퉁쳐서 누군가는 지방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지방 투자의 속마음은 광역시가 좋아요, 중급도시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지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소도시 투자를 하는데 지방 좋다는구나. 또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입지예요. 입지. 그렇죠. 예, 입지죠. 그 다음에 일자리예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방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서울 수도권이 워낙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분들이 광역시급으로 내려가서 뭐 울산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많이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중급과 소급, 중소도시로 지금 흩어져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강력한 규제 때문에 지금 멈춰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소도시급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안 움직인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까지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왔었는데도 그 다음에 강남장이 급등했던 시장처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그 동네가 뭐 입주 물량이 되게 부족한다거나 하면 오른다는 거죠. 그동안 정말 많이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호재가 늘어난다거나 우리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들어가는 투자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누군가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 이 시기는 누군가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글로 우르르 몰려가는 투자는 뇌가 없는 투자잖아요. 이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뇌가 없이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 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되게 늘어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 내가 그런 류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방장 투자는 유효하지만 당신이 그 지방장 투자에 있어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지방장 투자는 저도 몇 군데 지역은 괜찮겠는데 라고 보는 지역이 몇 개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 지방에서도 요즘에 또 최고 이슈가 많이 되는 곳이 또 대구잖아요. 네. 대구에 이 분양이 일어나라고 있고 또 하락이 될 거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혹시 대구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요? 네.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래요? 예. 일단 제 얘기 하기 전에 물론 제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구는 이제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 대구가 오랫동안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일단 광역시예요. 네. 우리나라 몇 손가락을 들은 도시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구를 안 보면 바보다예요.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여기서 투자는 근데 그 중장기 안에 어떤 특정 기간이잖아요. 네. 그 기간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계속 오늘 얘기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구가 사실상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 자체가 늘어났던 거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 후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A 도시가 줄어라고 하면은 대구를 가겠어요, A를 가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A를 이왕이면 확실한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A를 가야 되기 때문에 대구라고 하는 동네에 원래부터 기초 수요 자체,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어디 못 가는 투자 수요는 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수요가 되는 거라면은 이게 움직임이 다른 지역보다는 느려지거나 또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의 관점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구의 가격이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도시에 비해서 낮고 그 다음에 지금 미분양 물량들을 미리 잡아놔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 생각이 지난 상승장을 보면서 들어왔던 내 가치관에 의한 판단은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즉 뭐냐?
지난 2017년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장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미분양 물건을 사면 돈 된다라고 하는 그 네. 노하우가 지금 연결이 된 거라고 한다면 한 번 크게 당한다라고 보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제가 당해봤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물론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저 역시도 그때 미분양 물건을 언제 투자했냐면 상승장 후반부에 이제 미분양이 나오는 시점에 상승장 초반에 있었던 미분양들을 줍줍했더니 엄청 벌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 경험을 기반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꺾이는 시장이었거나 굉장히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던데, 첫 번째가 주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두 번째, 미분양 물량들은 이럴 때 잡는 게 기회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틀릴 수 있는 요인도 설명시켜 드릴 수 있는 게,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장은 상승장에서만 그게 성립이 돼요. 제가 갭벌리기 갭매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쪽 가격보다 이쪽이 싸네?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을 찾아서 가격 비교를 하거든요. 네. 이것들이 일반화되는 시점은 상승장인데요. 이게 꺾이는 시장이 되면 이 말이 안 먹혀요. 다르죠. 예. 근데 그거를 갖다 상승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접목시킨 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 같은 경우는 문제는 결국 입주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 물량을 어느 정도 계속 건설사가 뭐하면 쏟아내야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 땅 보유하고 있어봤자 세금밖에 더 내냐고요. 그쵸. 상황에 맞춰서 내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미분양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되느냐? 물량은 더 늘어나서 미분양을 가지고 있으면 줍줍했으면 돈이 된다 라고 하는 상승장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의 공식이 엉클어져 버리는 상황이 이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아직 그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인허가 물량과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미분양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라.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해야 되지, 이제 막 미분양 딱 나고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 상황이 약간 미분양이 늘어나고 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딱 들어가게 되면 저처럼 예전에 물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구를 들어가시는 시점에 대한 판단은 저는 내년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혹여 상승장의 그 역설, 착각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대구 시장은 그래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